북한 수교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북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찬일 박사님 나오셨고요. 박향수 씨도 네. 출연하셨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지금 안 박사님 갖고 계신 소설, 북에서 보낸 소설 반디라는 작가의 고발. 네. 영어판이 이제 3월 초에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박향수 씨는 이 일본어판, 네. 일본어판 출간에 굉장히 또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3번 읽었어요. 일본어판. 자, 북에서 직접 이제 전달되어 온 육필 원고입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 우리 반디 씨에 대해서는 뭐 북한의 솔제니친이다. 뭐 이렇게 좀 칭찬이 많은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자기는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자기 원고를 글로 써서 이렇게 제3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일본 이렇게 영어로까지 한다면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네. 되는데 어쨌든 북한 내에 조선중앙작가동맹위원회 소속인 아주 정작가가 이런 글을 써서 북한 실정을 고발한다는 것은 뭐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정말 앞으로 이분이 북한 내에 있는 유일한 또 어떤 그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주는 분입니다. 이번에 영어판은 번역자 때문에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채식주의자를 네. 번역한 네볼라 스미스 네. 씨가 번역하셨다고. 그분한테 저는 인터뷰를 하고 싶어요. 네.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저는 일본어판 번역자들한테는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번역하면서 느낌이 어땠냐. 근데 이 네볼라 스미스 씨한테도 기회가 되면 번역을 하면서 번역자로서 저도 번역을 하니까 일로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 데보라 스미스 씨가 한국 작품을 읽다가 네. 이거를 번역하고 싶다. 본인이 선택했다고 들었거든요. 채식주의자도 네. 그러셨대요. 네. 네. 그래서 의뢰를 받기 전에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번역을 시작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미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네. 본인께서 대단하시네요. 네. 자, 번역자도 상당히 인류고 네.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거의 이제 동시 출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어판에 이어서 일본판 혹시 일본판 우리 박향수 선생님이 번역하시지 않으셨나요?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번역하신 분들을 많이 알아요. 제가. 아이고, 예. 프랑스어판은 이미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이게 이제 유럽과 뭐 미국과 이 영어권이라는 게 뭐 우리가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까지 포함한다고 할 때 이 전 인류 사회에 북한의 그야말로 인권 탄압 또 독재 실상 또 인민생활 이런 것이 전달 그야말로 고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고발된 게 70억 인류에게 고발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북한 사회의 모든 것을 벌거벗긴다. 대단한 이게 하나의 문화혁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어판 출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현수 씨가 책을 직접 읽었을 때 느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제 느낌은 한마디로 네. 디즈니랜드나 에버랜드 가면 그 귀신집 있잖아요. 네. 호러하우스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여기 7개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7개 단편이 있죠. 단편이 7개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정말 그 다른 귀신집에 들어가는 느낌이었고요. 네. 가상 체험하는 북한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읽으면서 너무 겁이 나요.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혐오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귀신집처럼 그 호러하우스처럼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구경하도 나갈 수 있잖아요. 구경을 하고. 근데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지구상에 이런 나라 있을 수 있을까? 딱 그 한마디 정말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로. 이 단편 하나하나의 주인공들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그 체제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가 그렇죠.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돌아서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하나가 정말 열심히 사는 북한 사람들의 일상.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당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어떤 것을 겪음으로써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지 또는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잔혹한 그 경험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 못하는 그냥 탈북자분의 말을 듣고서는 이해를 못하잖아요. 머리로서는. 근데 여기는 가상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더 깊이 북한이라는 사회 그리고 여기서 만난 탈북자 분들의 성향 같은 것도 저는 이해하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 그분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죠. 저는 네.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탈북민들 돕는 게 정착 코디네이터 활동하면서 네. 뭐 시간 문제, 뭐 매너 문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반 한국 분들이 너무 답답하다 왜 그러냐 그러시는데 그 사이에 설 수 있다고 할까요? 이분들의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저 너무 살아오신 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이거를 읽은 어떤 일본 독자가 아마존 리뷰에 이렇게 남겼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북한이란 사회에서 태어나고 살다 온 사람들이 일본으로 와서 정신과 의사 진단을 받으면 100% 정신병 변명이 붙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 모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사회가 환경이 인간의 기본적인 뭔가 파괴를 하는 사회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탈북민들이란 지금 많이 접하잖아요. 여기서 그 봉사활동, 아이들 가르치는 활동. 그 활동에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깊어졌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박사님, 탈북자들 사이에서 혹시 이 소설이 화제가 됐습니까?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기들의 겪은 경험을 그대로 이제 리얼하게 소설에 녹여냈기 때문에 아마 탈북자들도 이 고발이라는 책을 거의 다 읽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정신병을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그만큼 고통과 시름을 겪고 온 그야말로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탈북자들은 일본으로 갔건 한국으로 갔건 미국으로 갔건 근데 이제 솔제니친이나 뭐 그런 분에 비교하지만 사실 솔제니친이나 그 소설을 쓰던 그 당시에 그 소련은 그렇게 사람이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 걸리거나 뭐 시체가 기차 역전에 널려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인류에게 주는 임팩트가 컸는데 이분은 지금 그런 모든 걸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소설을 쓰기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공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어판은 어떤 경로로 이게 나오게 된 겁니까? 일본어판은 네. 그다음에 이분이 누구시죠? 이렇게 추천을 해준. 이거는 사쿠라이 요시코 네. 지금 일본에서 유명한 그 코멘테이터로 많이 네. 활동을 하시고요. 아주 식자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리고 조갑재 선생님이랑 네. 이거를 번역을 하신 하기와라 료 선생님께서 친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기와라 료 선생님은 아시다시피 네. 이제 북한이랑 아마 일본에서 가장 북한이랑 관련이 계시는 분이시죠. 이분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옛날에 일본 공산당에 소속이 됐고 적기 아까 기자로서 평양에 주재원으로 1년 정도 사셨어요. 공산당 기관지. 그렇죠. 적기.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의 인생 자체가 제일교포랑 아주 얽힌 인생이세요. 그러니까 18세 때 이제 상경을 해가지고 엄청 가난한 속에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때 마음의 친구가 제주도 출신의 제일 조선인 2세였대요. 네. 근데 똑같은 가난을 겪으면서 같이 힘든 거를 5년간 이겨내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네.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 전체가 사회주의에 대한 뭐 환상이 있었고 자기도 마음속으로부터 응원을 해서 잘하고 정말로 꿈을 실현을 하라 차별되는 사회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네. 기쁜 마음으로 보냈는데 적기 기자로 10년 뒤에 11년 뒤에 평양에 주재가 됐을 때 당연히 그 친구를 찾잖아요. 왜냐하면 편지가 5년 동안은 왔는데 6년째부터는 편지가 한 통도 안 온대요. 그러니까 네. 가자마자 평양에서 이 사람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못 가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소를 갖고 혼자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랬더니 간첩행위라고 그게 이 사람도 이제 폭발한 거죠. 뭐야 그렇죠. 이 나라가 내가 생각한 북한이 아니다. 현무소가 아닌가 이렇게 그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느낀 거를 메모를 했대요. 그때 그 분노를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다. 현무소가 아닌가. 현무소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여기에는 그 자유도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일성 꽝꽝꽝. TV, 라디오, 신문, 잡지. 사람이 생각할 틈도 안 준다. 무섭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양과 같이 길들여진 인민들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썼대요. 근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이 북한 인민들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정말 응원을 했고 기다렸는데 이 소설이 나온 거죠. 이제 누런 원고지의 끈으로 싸서 이제 한국으로 전달이 된 네.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기뻤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서 이런 용기를 내고 일어선 사람이 나왔다는 게 자기가 정말 이 활동을 해오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게 당연 네. 이분께서 이거를 일본에서 출간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을 잠깐 좀 빌리겠습니다. 예. 이 책에 보면 이제 인상 깊은 대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핵심 당원이고 이제 평양에 살던 가족인데 그 어린 아이가 김일성의 사진 그리고 그쵸. 막스 엥겔스의 네. 사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고 경기를 일으키는데 맞아요. 그래서 애 경기를 일으키지 말라고 창문을 이제 이렇게 좀 가리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자체가 반역이다라고 해서 지방으로 쫓겨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아요. 네. 네. 유령 도시. 네.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막 거품을 물고 경기를 일으킬 정도.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제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마르크스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마르크스. 할아버지 사진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렇죠. 뽑아봤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바뀌어졌죠. 근데 저는 너무 놀라운 게 그 요게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소설에 나오는 말하자면 평양시 아파트에서 내다볼 때 이렇게 딱 이런 얼굴이 보이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예. 그리고 웃지 않는 무뚝뚝한 김일성 그 초상화가 한쪽 창문에서는 마르크스가 네. 보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일성 초상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이가 밤마다 경기를 일으키니 네. 그 진한 청색 커튼을 쳤는데 네. 그게 또 이제 무슨 큰 행사 100만 명 그 평양 시민 행사가 있는데 하얀 레이스 커튼을 당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그것만 쳐야 되는데 그러면 살짝 더 보이는데 비쳐서 보이는 마르크스가 더 무섭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예. 하도 안 돼서 진한 청색 커튼을 이중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네. 그게 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밤은 밤에 몇 시 되면 그 커튼을 치는데 간첩이란 무슨 접선 행위를 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나중에 결국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네, 끌려가죠. 수용소로 끌려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아이가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부모의 정신의 각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말도 네. 안 되는 너무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대목 복마전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 장례식 때 슬프지 않았는데도 막 울어야 되고, 네. 그래서 연극 배우 출신의 한 청년이, 네, 이제 소설의 주인공인데, 네, 그 청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 어느 곳에 10길 울타리를 빽빽히 둘러친 한 동산이 있었다고. 거기선 늙은 마귀가 수천의 종두리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한데 놀라운 건 그 동산의 10길 울타리 안에선 언제나 웃음소리밖에 들려나온 것이 없었다는 거였어요. 사시사철 하하호호하고 말이죠. 그건 바로 늙은 마귀가 자기의 종들한테다 온통 웃는 마술을 걸어놓았기 때문이었다네요. 왜 그런 마술을 걸어놓았냐고요? 그야 물론 종들을 학대하는 자기 죄행을 가리고 우리 동산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합니다 하는 속임수를 쓰기 위해서였죠. 그러자고 다른 동산 사람들이 넘볼 수도 드나들 수도 없게 10길 울타리도 쳤던 거고요. 그러니 글쎄 생각 좀 해보시오. 그 동산 사람들의 입에서는 어디가 아프거나 슬퍼서 엉엉 울어도 그것이 하하호호 하는 웃음소리만 되어 나왔으니 세상에 그처럼 악한 마술이 어디 있고 그처럼 무시무시한 동산이 또 어디 있겠소.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지배자와 그 피지배자의 관계를 네. 적나라하게 이제 이중성을 표현하는 건데 북한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뭐 북한 사람들은 다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이렇게 해서 자기가 최고의 지상 낙원에서 사는 것 같지만 웃음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북한 이 사회는 거의 비명투성이고 세상에 부러운 것이 너무 많죠. 북한은. 그래서 이 작중의 주인공이 그 만드는 작품 제목이 아프다, 우습다, 엉엉엉, 뭐 간지럽다, 뭐 그렇죠. 엉엉엉,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네.
그거를 또 리얼한 연기가 부족하다고 또 무슨 연극 연습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계속 혼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리얼하다를 무대 자감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무대 자감이 부족하니까 뭐 다시 해라 다시 해라 배도 고픈데 뭐 근데 너무 웃기면서 슬프더라고요. 정말 학생들이 너무 배고픈데 그 연습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북한 전체가 무대며 연극이다. 네. 진짜 연극에는 막이 내리지 않냐.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는 막이 내리지 않는 사회다. 예, 그렇게 나오는데 아, 국민 모두가 자감 연습생이기도 하다. 그 무대 자감, 혹시 자감이라는 말 북한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쎄, 나는 그렇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아, 그럼 예술 용어 같네요. 네. 이 책에 의하면 네. 주인공의 마음과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네. 그 연극 속 주인공의 이름과 몰입이 돼서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예. 그것을 무대에서 그대로 꺼내놓는 게 이제 무대 자감이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북한 전체가 진짜 무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들도 그게 어느 정도 연기를 강요당하고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연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연기인지 모르게 되는 순간이 이게 네, 오더라고요. 자기 실제 마음인지. 네, 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고 전 조선학교에서 이제 조천연기 학교를 다녀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꼭 예를 들고 신천박물관 그 예, 예, 미제가 학살했다는 예, 그런 예, 데를 가면 그 처참한 학살의 장면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뒤에서 선생님들이 거기 안내원들이 1번, 2번, 3번 미리 정해요. 너가 1번 울면서 구호를 외쳐라. 너가 2번이다. 미리 다 짜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미 제국주의들을 뭐 문기 푸시자 막 구호를 불러야 돼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그땐 진짜 왜 그렇게 미리 1번, 2번, 3번 아, 이 사회가 다 그렇구나. 근데 그 안에서 물들어지면서 살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부터 마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 사회 자체가 거대한 그 세트장이고 다 시켜서 하고 뭐 그것은 이제 제도적으로도 뭐 최고인민의 대의원을 뽑는다. 그럼 무슨 누가 후보자는 단독 후보고 당에서 지명한 사람이고 네. 우리 국회의원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대한 세트장이고 이미 다 연습된 대본대로 그냥 국민은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액터들이죠. 말하자면.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 보면은 이른바 그 토대가 나빠가지고 뭐 반장 선거도 나갈 수 없고 취직도 안 되고 네. 진학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조카의 그 토대에 예.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관계 기관에 얘기해서 이제 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 이 소설 속의 한 대목, 네. 그 사본입니다. 이게 이제 토대 사본인데 성명 리일철, 계층별 149호 가족, 평가 적대 군중, 아버지 리명수, 일제시대 분홍 출신으로서 당의 농업협동화 정책에 불만을 품고 원산시 공공군 공공리에서 논벼 랭상모에 대한 해독 행위 감행, 반당 반혁명 종파운자로 처단, 어머니 정인숙, 남편의 처단에 대한 불만과 화병으로 현 거주지에서 사망. 근데 이게 소설에 보면은 일부러 그 말하자면은 그 모내기를 잘못한 게 아니라 실험 과정에서 처음 해보니까 이제 실수로 죽였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대대손손 차별을 엄청나게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기본적으로 핵심 군중이 뭐 잘못했다면 이게 용서가 됩니다. 그러나 네. 그 사람 이미 족대계층, 요즘은 뭐 족대계층이라는 말을 좀 순화해서 뭐 복잡 군중이다 이렇게 약간 그 순화하는 용어를 쓰지만 네. 제거돼야 될 사람이니까 평소에 이렇게 딱 목표를 노리다가 그 말하자면 그 목표가 이거 제거 순간이 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제거를 시키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약간 이 출신성분이 좋지 않으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에서 너무 더 슬픈 게 그 남편이랑 결혼한 부인은 출신 성분이 나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인은 열심히 남편의 당 입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결국 이 남편의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간부가 이 부인을 밤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와
겁탈을 하려고 그렇죠. 하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입당시켜 주는 거를 예. 존재 조건으로 해서. 부인은 남편한테 얘기도 못 하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제목이 탈북기잖아요. 네. 나중에 결국 탈북을 어.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예. 저는 일본으로 탈북 간 어떤 분한테 반대 케이스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부인이 그 말을 못 하잖아요. 네. 남편의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뭐라 그러나요? 그 겁탈하려고 겁탈하려고 하는 걸 음. 말을 못 하는데 그 반대 케이스는 남편이 시키는 거예요. 어. 부인을 바치는 거죠. 예, 그런 경험을 했다는 분의 증언을 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저도 탈북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본인이 그런 경험한 사람보다 주위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결국 뭐그 고난의 행군기에는 이제 중국인 그 맞아 화교 장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 자기 집이 있으면 우린 딸을 그 마루에 나와 앉아 있으라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앉아 있으라 그래서 그 화교가 데려가는 조건으로 돈을 주면 그걸로 쌀을 사서 먹기도 한다. 그다음 뭐 입당 조건으로 하는 건 군대에서 이게 요군들이나 이런 건 사실은 좀 비일비재하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게 물론 뭐 모두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많은 수가 자기 생존과 입신양명을 위해서 여성들이 몸을 바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북한 사회주의 현주소죠. 네, 한두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척만리라는 소설은 이제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위독하니까 아들이 이제 어머니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결국 여행증을 못 끊어서 못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전제가 뭐냐면은 군대 10년 제대를 하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 니네들은 제대를 하면서 고향으로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제대병을 전부 탄광으로 그냥 일괄 배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못 가는 건데 도둑기차까지는 탑니다. 예. 그 뒤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표 검열을 하러 오니까 예. 그 의자 밑으로 이제 숨고 바닥을 기면서 이제 피해 다니죠. 예. 의자 위에서는 못 느끼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들었다. 속눈썹에 거미줄이 엉켜들었다. 무릎과 턱을 또아리처럼 꼬부려 붙였으나 허우대 큰 몸집은 자꾸만 밖으로 붉어져 나오려 했다. 뿌연 구두짝이며 시커먼 운동화 짝들이 비록 코앞에 와닿긴 했어도 올바자처럼 앞뒤를 막아주는 그 다리통들이 오히려 고맙기만 했다. 허나 그 고마움은 순간이었다. 갑자기 치미는 자격지심에 심장의 피가 왈칵 끓어올랐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도둑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내 나라 내 땅에서도 어머니 병문안 가는 게 이리도 죄란 말인가. 이리도 명철은 와다닥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몸을 움찔했다. 그렇죠. 제대하고 말하자면 집단 배치를 받았죠. 자기 고향과는 관계없는 지역으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집에 한번 가보는 게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군은 이게 정기적인 휴가가 없기 때문에 올해서 또 난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것도 못 가보게 하니까 그렇게 불법이죠. 북한식으로는 불법인데 그걸 열차를 탔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경험을 한 탈북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그 탄광에 집단 배치 받았으면 이제 결혼한다고 할 때 이제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소설에 볼 때는 예. 약속을 한 처자가 있어서 결혼할 때 집에 갔다가 그 처자를 데리고 결혼한 다음에 다시 그 탄광 직장으로 돌아오는데 어머니를 못 모시고 온 거죠. 어머니는 농장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어머니가 이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허락이 또 안 되는 거죠.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1년만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정년 퇴임? 그렇죠. 예. 그래서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때 병이 나서 결국 임종 못하는 걸로 이제 끝납니다. 거기다가 1호 행사가 또 겹쳤어요. 네. 1호 행사가 있으면 여행 그렇죠. 증명서를 정말 안 내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으로 어떻게 해도 이렇게 네. 조금만 더 가면 4km만 더 걸어가면 어머니 집인데 거기서 붙잡혀서 노동 단련대로 보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어머니가 죽었다는 정보를 받고 그렇죠. 약간 정신이 너무 요 한 화가 나서 대목만 한 대목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죠, 뭐. 이 명철이라는 주인공이 말하자면은 그 기관원들의 포승줄 예. 이거 이제 공포를 느끼게 되는 대목인데 어려서 직접 그 공개 처형 이 장면을 본 대목입니다. 묘사를
잘 하셨는데요. 반디 작가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철이가 아직 전내가 풍기던 인민학교 5학년 때의 어느 봄날이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반혁명 분자를 처단한다는 농장 탈곡장으로 데려다 열을 지어 앉혔다. 꽃망울이 바야흐로 부푸는 경사지 복숭아나무 기둥에 사형수가 묶여 있었다. 소련으로 수출하는 사과에다 똥을 발라 넣었다는 등 검사의 논거가 시작되자 사형수는 필사적으로 몸을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 무슨 항변을 하며 팔을 내젓고 고함을 지르는 모양이었으나 수건에 입을 틀어막히고 새끼줄에 온몸이 묶인 탓에 누구나 그런 꿈틀거림으로만 알고 있었다. 사형수의 몸부림은 점점 심해졌다. 그 서슬에 어느 새끼줄이 끊어지기라도 했는지 몸부림의 폭이 갑자기 더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자띠를 턱에 내려간 한 안전원이 급히 달려나갔다. 그는 훈련된 동작으로 허리춤에서 포승줄을 잡아채 풀어내더니 그것으로 제꺽 사형수를 덧묶어 놓았다. 얼마 후 연거푸 울리는 요란한 총소리가 사람들의 고막을 찢었다. 산뜻한 봄대기 속으로 화양내와 피비린내가 물씬 풍겨왔다. 이윽고 트럭 한 대가 부르릉거리며 복숭아나무 가까이로 꽁무니를 들이댔다. 두 명의 안전원이 구두술이 달린 손칼을 바지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복숭아나무에서 새끼줄을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모자끈을 턱에 건 안전원만은 맨손으로 아까 그 포승줄을 풀어내더니 피가 묻었을지도 모르는 그것을 대강 뭉그려 주머니에 쑥 쓸어 넣는 것이었다. 그것이 좀 전에 총성을 들을 때보다도 더 명철의 사지를 와들와들 떨리게 했다. 그 포승줄은 훗날에도 명철의 뇌리 속에 남았다. 숙제를 못해갔거나 학교에서 주는 과외, 과업 같은 것을 끝내지 못한 날 저녁에는 을에 그 포승줄이 꿈에 나타나 명철이를 가위 눌리게 했다. 명철은 그 무렵부터 선생님이나 소년단에서 시키는 일 앞에 더없이 고분고분해지는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다. 네, 바로 그 사형의 효과의 극대화입니다. 그 북한의 사형은 형사적 처벌이 아니라 저렇게 사상 교양의 수단이죠. 교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하나의 교양 수단이지 저건 사법적 처벌이 아닌 것이죠. 이분은 그 줄이 트라우마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트라우마가 아까 정신병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평생 어린 마음에 그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평생 안고 가야 될까. 그렇죠. 트라우마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탈북자들 중에는 아직도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꿈을 꾸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국경을 넘어올 때 그 뒤로 쫓아오는 장면, 그건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이 저 자신도 휴전선을 넘어올 때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겁니다. 총을 들고 쫓아오고 나도 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방아쇠를 당겨도 총알이 안 나가는. 그래서 잡히는 순간이 다가오는. 그 잡힐 때 되면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은 아마 지금 3만 명의 탈북민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최소한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꾸지 않을까. 안찬일 박사님은 38년 되셨는데 탈북하신 지 아직도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그런 꿈을 가끔은 꾸고 또 어쩌다가 또 내가 거기 북한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그때 풀리지 않던 문제들 뭐 이런 게 자꾸 이 트라우마로 그냥 이 재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탈북민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심리적 아마 고통일 겁니다.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고 북한에서 이렇게 편지 오늘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냄새를 맡으면 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 안에서의 북한 냄새. 그러면 확 그 2, 3주간의 체류 기간에 제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분노 느낀 그 감정으로 확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평생 살다 오신 분은 오죽할까. 저 잠깐 있었던 것도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는데 그때는 많이 뭐 그 반문 자체가 힘든 반문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편지죠. 이게 일본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북한에서 보내진 원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해외로 편지를 보내는 일은 제일 조선인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디 작가처럼 이제 밖으로 보내진 목소리 저는 일본에 있는 교포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편지를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편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탈북해서 쓴 거랑
현지에서 온다는 게 냄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일본에만 해도 이렇게 혈연을 뭐 지연 뭐 통해서 이렇게 참 예. 친필이 네. 갈 수 있지만 우표를 붙이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한반도 내에서는 북에서 남으로든 남에서 북으로든 이런 편지가 네. 공식적으로 갈 수 없다는 거. 그렇죠. 그게 근데 참 잘못 안타까워. 쓰면 못 와요. 편지가. 그것도 검열에 걸리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 네. 표시합니다. 네. 한번 저 괜찮은 부분. 네, 괜찮은 부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열을 해서인지 이게 다 풀질이 다 똑같아요. 항상 아, 깨끗하게 뜯어보죠. 이렇게 한 번 아. 뜯어보고 다시 풀질한 그렇죠, 그렇죠. 모든 네. 편지의 풀질이 다 똑같습니다. 예, 그렇죠. 북한은 군인이 집에 편지 써도 다 네. 뜯어보는데 네. 일본으로 가는 편지는 무조건 뜯어보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암호로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도 듣고 이제 직접 그 네. 이런 식으로 우편으로 집에 도착한 편지에는 항상 시작이 그 수련님과 네,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뭐, 네, 그렇죠. 수령님 네. 얘기 계속 나오네요. 항상 처음에는 위대한 수련님과 신문. 친애하는 지도자 김종일 동지의 가르치심 따라 각기 자기 맡은 부분에서 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극색에 살아가고 있음 이렇게 시작해요. 그렇죠. 머리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 누가 가는데 뭐 필요한 거 뭐 써 있고 뭐 감사하다고 써 있고 근데 이렇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지 않는 편지 예를 들고 이거는 2002년도에 인편으로 받은 편지예요. 급하게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우리 아버지의 사촌 동생한테 그 조천영 간부의 돈을 30만 원, 한국 돈 300만 원을 급하게 보내달라고 해서 친구를 통해서 친구편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냥 고려 호텔에서 그 친구랑 그 아빠 사촌 동생이 만나서 건넨 거죠. 인편으로. 인편인데 이제 확실히 받았다는 증거 영수증으로 이게 한 장 써라 이러는 거거든요. 항상 그러면 이제 형님과 형수님 뭐 너무 생활이 힘들어서 또 부탁하게 돼서 죄송하다. 30만 원 잘 받았습니다. 정말 생활하기가 너무 곤란해서 방조를 요구하였습니다. 뭐 병치료에 뭐 동생이 아파서 병치료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2002년도에 보내진 편지인데 네. 2년만 있다가 오겠다는 것이 60이 되어 가는데 만나기 힘듭니다.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짧고 심플한 정말 이거는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검열 없이 검열 없이 그냥 그분이 여기다가 그냥 넣고 앞에서 네, 그쵸. 바로 전달해 와서, 주신 예, 주머니에 넣고 가져오신 건데, 그러니까 이 고발을 읽으면서 네. 진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편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였고 다른 네. 편지들은 네. 다른 편지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예. 네 처음에는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내용, 네, 그쵸. 우리 잘 살고 있다 이런 예. 내용이 있는데 예. 이제 뒤에 가면은 뭐 네. 다음에 누구누구가 간다고 네. 들었기 때문에 뭐 기다리고 있겠다 그런 내용도 있고 네. 또 뭐 우리 아빠가 조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뭐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곳 형편을 알지 못하고 형님에게 손 내밀어 도움을 받게 요구한 것을 늦게나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는 거를 듣고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무슨 소의 혀랑 뼈랑 네. 뭐 같이 끓여서 드시라. 네. 이게 좀 희한하게 이게 소고기를 사서 소의 가죽과 소의 누나를 네. 끓여서 먹으면 간에 좋다 막 이런 글도 있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면 소고기는 못 보내지만 그렇죠. 그 병에 걸리면 북한에서는 예, 이렇게 북한에서는 한다. 소는 소가죽, 소고기를 가마에 푹 고고 예.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한 사발씩 잡수시면 됩니다. 네. 제발 오래 살아달라고. 예. 이런. 근데 북한에 뭐 소가죽을 구할 수가 있나요? 북한은 돼지든 소든 네. 잡았는데 가죽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이 일본에서도 사실 그 재외교포들이 많고 또 일본 사람들도 북한에 이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근데 북송선 타고 간 일본인들도 2,000명 정도 되고 일본인 국적자가 7,000명 정도 있었잖아요. 또 저천여 문제가 있고 뭐 일본이 어떻게 보면 분단된 그 한반도의 축소판이 그렇죠. 뭐 벌어지고 있는 장소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 편지 그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조국에 언제 오게 되겠는지 모르지만 올 때 형님이 수고스러운 대로 저희 외가에 들려 소식을 가져오시면 저희 어머니 소원을 풀어주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속마음을 네. 예, 그렇죠. 자기 외가 네. 그 어머니는 그러니까 제 친정인데 그렇죠. 아무도 연락을 못 하고 있다는 못하고 얘기네요.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봐도 너무 미어지고요. 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독자들이 엄청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아마존 리뷰를 제가 좀 훑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리뷰들이 있나 했더니 뭐 몇 개 좀 소개할까요? 예.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이 책을 읽은 독후감은 솔직히 안 좋다. 너무 마음이 무겁다. 웬만한 신장을 가지고는 버텨낼 수가 없다. 지금 스마트폰도 있고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무명의 기기가 이 김왕조의 기만을 폭로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메나TV도 그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뭐 북한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했다. 일본에서 정신과의 진단을 받으면 모두가 변명이 붙을 것이다. 또 영혼의 살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았다. 읽을수록 미스테리, 호라, 공포다. 인도 사람의 도에서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 세계, 비정상적인 세계를 들여다본 느낌이다. 섬뜩하다. 쇠뇌 살인. 우선 날마다 쇠뇌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책을 쓴 작가의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읽기에는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깐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처음으로 북한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세상에는 독재 정치라고 불리우는 국가가 존재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독재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태어난 장소가 북한이었던 그 순간부터 크나큰 불행을 등에 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너무나도 인간으로서 살면서 죽이지 않고 살면서 하나하나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것을 뺏어가며 잃어버리는 사회. 저는 일본인이지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억압이다. 또 정직하고 솔직하고 착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사회다. 이분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어떤 사회에서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꿈을 이룰 수 없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착하게 열심히 삼으로써 너무나도 벌레처럼 쉽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회다. 너무나도 놀랐다. 막 이렇게 너무 일본 사람들도 그 국적이나 뭐 민족을 넘어서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다. 그렇게 너무 뜨거운 리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갑제닷컴에서 2014년인가 나왔나요? 예, 이제 초판본이 나왔고요. 최근에 개정판이라고 해나요? 보정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표지도 조금 더 이제 화려하다기보다 좀 예쁘게 꾸며서 예,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집도 곧 나온다고요. 네. 네. 지옥에서 부르는 노래인가 네.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반디 작가의 시집입니다. 이때 이제 소설 원고, 시 원고가 같이 넘어왔는데 이제 얼마나 팔릴지 모르니까 소설을 먼저 냈고요. 그리고 이제 시집은 이제 곧 나오죠. 그렇죠. 시를 좀 읽어봤는데 너무 영혼의 부르짖음, 오적 타령, 이 도적놈, 저 도적놈, 그 중에도 왕 도적은 배뚱뚱이 김 부자놈 천하 제일 명적이라. 온 나라의 공장 농촌 한 엉치에 깔고 앉아 백주에도 뚝뚝 뜯어 제 맘대로 탕진한다. 네. 그리고 이 신성천역 이게 역 이름이죠. 그 신성천역이라는 그 짧은 시인데 여기에는 따기군의 칼날에 나달짐 찢긴
여인의 통곡소리 내 가슴도 찢는 아 신성천역 공산주의 종착역. 그렇죠. 네. 네, 신성천역 그 평양 그 주변 평안남도지만 신성천 그 역전에 특히 가보면 이제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 불황아이고 이게 구골꾼들이고 왜냐면 자기 손아귀에 놓고 자기 집에 놓고는 어디 가면 뭐가 있을 것이다 이런 행여나하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게 이제 역전인데 네. 그 신성천역을 딱 지목해서 그렇게 썼다는 건 만화에 네. 집약된 표현이고 북한 문학계에서도 뭐 고난의 행군 뒤엔 좀 당국이 무기나의 어떤 북한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조금씩은 이렇게 그 작품에 올린답니다. 뭐 예를 들어 배고프다든지 쌀이 없다든지 이런 건 어느 정도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고난을 부여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속에서 저런 반디 같은 작가가 저렇게 리얼하게 아까 그 이 문학적인 그 이 단어 표현들이 벌써 보통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저 뭐야 이렇게 기차에서 그 밑에 의자 밑을 기어다니면서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을 표현해내는 건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뭐 그런 문장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게 우리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북한의 이런 인권 탄압도 정말 자루 속의 송곳처럼 감출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이 신성천역이라는 시의 그 따기군이라는 건 이제 소매치기. 네. 그다음에 나달짐이라는 거는 곡식 짐을 말하고요. 마지막에는 악사천리 피눈물에 절고절어서 콘크리트 바닥조차 원한을 뿜는 아 신성천역 공산주의 종착역 이렇게 끝납니다. 그 공산주의 정착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요즘에 북한에서는 공산주의라는 말을 잘 안 쓰고 그래서 이 마르크스도 다 내려놓고 그렇죠. 이제 웃는 김일성, 네. 김정일로 바꿨다고 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북한이 뭐 김일성, 김정일주의, 주의로.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이제 네. 없애고 김일성, 김정일주의로 간다는데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뭐 프레르타리아 혁명을 말하지만 이 사람들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결국 그런 공산주의를 이제 종착역이라는 표현이 아주 상당히 그 멋있는 말인데 그렇죠. 이미 종착역을 지났죠. 지나고 더 내려가는 것 다 같아요. 떨어지고 더 있는 내려가는 것 상황이죠. 같은. 예. 아까 그 하기와라 료, 네. 이 번역자 네, 하기와라 네. 료 선생님은 응. 김씨, 김가왕조 붕괴를 위해서 지금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그렇죠. 계신데 북한도 조천여도 네.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양에서 1년 정도 적기 주재원으로 살면서 또 이제 김일성이랑 이렇게 사진까지 같이 예. 찍은 진짜 제일 공산당원이었는데 우측에 있는 분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완전히 전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서 그 어디서 그 어떤 미국의 전향한 공산당원이 한 말인데 공산주의를 절대악이라 깨닫고 전향한 자는 반드시 그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고발하지 않는 전향자는 전향한 것이 아니다. 막 하기와라 선생님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 정말 끝까지 평생을 가지고 싸우려고 외롭게 지금 투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의 그 회고록도 네. 일본에서 번역하시고 한장엽 선생님이랑 대담하신 게 이제 예. 이 하기와라 리오 선생님이시고 예. 책도 가져왔는데 그래서 정말 이런 일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정말 하루빨리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하기와라 선생님 같은 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 지금 북한 인권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이 메나도 당연히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도 정말 이제 빨리 한국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저는 정말 북한을 위해서 한국 분들이 더 똘똘 뭉쳤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예. 예, 우리가 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아직 분노하고 있고 그건 뭐 잘 해명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하기와라 료 선생님 같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으로 뛰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저도 너무 감사하게 예.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천년의 일원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조천년에 몸을 담고 계셨기 때문에 평생을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 내 조국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엄마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삶을 이제 부정을 한 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북한도 그 자기 나라가 항상 그 남의 나라에 의해서 슬펐고 피해자였고 그래서 분단도 되고 이렇게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만 항상 눈을 집중을 시켰는데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정말 그 어떤 외부 세력보다 자기 국민들끼리 자기 내부에서 더 처참하고 잔인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예.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김일성을 직접 만난 사람을 접견자라고 하던가요? 그렇죠. 접견자죠. 근데 이 접견자가 지금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고통스럽겠군요. 그렇죠. 고통스러우니까 뭐 그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일본 공산당의 그 적기의 평양 특파원이었던 분이 지금 김씨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앞서 나가시는 투사다 이런 걸 좀 알려주면 북한 주민들이 아 역시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걸 아마 쉽게 깨우칠 것 같습니다. 고발은 한국어판이 나왔고 프랑스어판도 나왔고 일본어판도 이렇게 나왔고 이제 영어판도 곧 나올 예정인데 이 책을 독자들이 전 세계 독자들이 꼭 읽어야 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냥 모든 걸 뒤로 해서 제 민족의 일부고 그런 것보다도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생물도 동물도 동족한테 여기까지 그 어떤 짐승도 같은 종한테 여기까지 잔인하고 참혹할 수 있을까? 사람밖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광기가 무섭고 그렇죠. 사람의 죄성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너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 악한 마음. 네. 예.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 집단적으로 이제 조절이 되고 그 환경에 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무너지는지 인격이 파괴되는지 그 과정을 이 고발을 통해서 그냥 너무 생생하게 다시 한번 목격한 것 같았어요. 가상 체험을 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저게 북한을 떠나온 사람, 탈북해서 이미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 쓴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일부 어떤 사람들은 아 우리가 뭐 북한을 나쁘다고 말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것은 오해일 뿐이고 어쨌든 저분은 북한의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소속 작가입니다. 근데 저런 글을 쓴다는 것은 거의 자기 목숨을 다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저런 분은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앞으로 좀 더 영어로 이제 번역돼 나오면 그게 전 세계에 알려지겠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줘도 아까울 것이 없는 우리가 솔제니치닌 이런 분들이 다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상을 받아도 무난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런 소설이 좀 많은 국민들에게 읽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거 하나 마무리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 소설이 나왔을 때 일각에서는 작가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사실 검증이 안 됐지 않느냐. 그리고 작가 속에도 이분이 누군지 짐작 못할 정도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근데 직접 읽어보신 그 소감. 네. 작가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언제 확신하게 됐는가? 언제 확신하게 되는가? 뭐 그 묘사된 내용이 정말로 저를 북한으로 데려가요. 이 소설을 읽으면 북한으로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와플을 할 수 있어요.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이 소설은 절대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분의 그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뭐 신성천역이라든지 물론 다른 사람도 살아본 사람이 외부에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분의 소설이나 시집을 시나 이런 걸 읽어보면은 딱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여기는 뭐 추호의 어떤 거짓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어판 이제 신판이 나왔고요. 요거는 초판본입니다만 일본어판도 몇 년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드디어 영어판이 세계적인 번역자에 의해서 3월 초쯤에 본격적으로 출판이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북한의 참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김씨 왕조의 붕괴가 머지않았음을 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